여러분, 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8주차에 이제 5장 마무리, 그리고 6장까지 내용, 7장의 일부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8주차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차시보다 정말 15일차, 그러니까 15일차 우리가 예산 결산했던 부분과 국가재정법상의 재정 개혁에 관한 부분들은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에 1번, 15일차에 1번. 결산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결산이고, 중앙관서의 결산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게 2월 말. 그 다음, 국가결산 보고서를 기재부가 감사원에 제출을 해야 되죠. 요게 아시겠지만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월 말, 4월 10일까지 대략 40일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끝내서 그걸 다시 기재부로 송부하는 게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하면 그걸 기재부로 송부한다. 그래서 요 날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월 10일, 5월 20일.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은 5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거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나라 결산보고서의 형식이죠.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세입세출 결산. 이게 먼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결산보고서는 일단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세입세출 결산 먼저 하고 그 다음 재무제표 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재정, 상태표, 자산부채, 순자산 있는 거 보니까 재정 상태고요. 그 다음 재정 운영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순자산 변동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 부패, 순자산, 수익,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항목 잘 봐주셔야 되고요. 성과 보고서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까지 세 가지 이게 우리나라 결산 보고서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정보회계 기록 방식 이야기했죠. 단식보기 현금의 수입, 지출. 현금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현재 기록을 해주게 되면 단식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 현금주의랑 연결되죠. 그래서 정부의 수입을 현금 수취 시점으로 보는 것. 그래서 현금의 수입 지출을 단일 항목 증감으로 기록해주게 되면 그게 단식부기의 방식이 되고요. 복식부기라고 한다면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죠. 자산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용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부기와 함께 사용되는 현금주의처럼 복식부기와 함께 보통 발생주의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발생주의는 아시겠지만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준 사건이 있다면 그 시점을 통해서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4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의 개혁. 제가 크게 네 가지의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계 기금 간의 여유 있는 재원이 있다면 상호 신축적으로 전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고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 있었죠. 그 다음 재정의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정보 공개, 재정지출 금융 감시제. 그 다음 재정의 건전성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성 방안들이 최근에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추경 편성의 요건, 세계 잉여금의 사용 순서, 국가 채무 관련된 내용이나 조세 감면 관리니까 조세 지출 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지방, 교부세, 정산 맨 먼저 해주고요. 결산상의 잉여금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공적 자금 상환 들어가고요. 그 다음 채무 상환이죠. 국채 상환. 자, 그 다음 추경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부분 그냥 추경으로 돈을 썼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부채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장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 6장의 내용으로 들어갔죠. 6장의 내용에 제가 책임에 대한 부분들 했습니다. 파이너의 책임은 보전적이자 외재적인 책임 논이었고요. 우리들이 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내재적인 책임이고 현대적인 형태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듀브니까 롬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관료 조직의 통제 수준이 내부냐 외부냐 그 관료 조직이 자율성이 큰 조직이냐 작은 조직이냐에 따라서요. 통제 방식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듀브니까 롬잭 관료적인 책임과 법률적 책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했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모두 다 자율성이 좀 낮은 조직에서 내부적인 통제냐, 외부적인 통제냐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딱 하고 보니 제가 여기 빈칸을 쓱 넘어갔네요. 아시겠지만 기타에 지금 보시는 요 내용, 네, 성인지 예산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온실가스 감축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까지 두 가지의 제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행정 책임의 유형 봤고요. 그 다음 행정 통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관료로부터 질량권을 뺏어서 관료가 국민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행정 통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외부 통제는 공식적인 통제는 입법 통제와 사법적인 형태의 통제, 외부적이자 비공식적 형태의 통제들은 대부분 민중 통제의 형태들, 선거나 정당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들어가고요. 내부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대표적인 통제 방법이 감사원, 그리고 인사나 정원이나 예산과 같은 교차 기능 조직을 통해서 통제하는 경우들도 있다. 교타지하는 조직을 통해서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내부적이고 비공식적 형태의 통제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고 다시 7번 옴부즈만. 행정관료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침해를 받은 시민들이 제기한 사항을 조사해서 시정을 권고하는 국민권리제도고요. 19세기 스웨덴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옴부즈만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과 일반적인 옴부즈만 꼭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들어갔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15일차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16일차입니다. 8주차의 2차 시죠. 행정개혁과 지방자치단체 체계, 행정개혁이 발생을 할 때 국민들 또는 공무원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에 대한 극복 전략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강제적인 전략도 있었고요. 힘으로 하는 거죠. 상징을 조작하거나 사회 심리적 지지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협력과 개혁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주범적 사회적인 형태의 전략도 있었고요. 관련자들의 이익 침해를 방지 보상해서 과정의 기술적 요인들을 조정해서 저항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바로 공리적이고요. 기술적인 형태의 전략도 있다. 요거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사실 여기 파트는 그렇게 많이 보는 파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자고 제가 얘기했고요. 이 전자정부 패러다임은 조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전자정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정부 조직이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 구조가 G2G의 형태도 있고요. Government to Government, G2B의 형태도 있습니다. 나라 장터로 대표가 되죠. 정부와 기업 간의 업무 처리. 그 다음 G2C 혹은 G4C, Government for Citizen.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관계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얘기했죠. 정형,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총량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속도, 벨로시티, 그 다음 볼륨, 크기, 그 다음 버라이어티,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내용 가지고요. 빅데이터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리했잖아요. 초연결, 초진행, 초예측, 나와 있는 이런 거, 사물 인터넷이나 블록체인, 스마트 도시 이런 개념들을 문제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자정부법 기억하시죠? 전자정부 기본 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정보기술 아키텍처 요 기본 계획은 제가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했죠.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된다. 기억하시고요. 기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 요거는 과기부에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 지능정보화 책임관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두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전자정부 얘기들을 쭉 하고요. 그 다음 16-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정치적인 의미 자치, 단체자치는 그에 비해서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 미국 중심, 그 다음 대륙계 국가 중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사무 배분할 때 개별적 수권 방식을 쓰는 게 주민자치죠. 포괄적 수권을 쓰는 게 단체자치의 방식입니다.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고유사무가만 존재하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자치권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는 고유권이라고 보죠. 자치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게 되고 단체자치는 전래권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가 일반적으로 기관, 통합형의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기관, 대립형의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리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 자치권에 대한 내용 나오죠. 자치권.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꼭 읽어보시라고 했고 보유권, 전래권, 제도적 보장설 하나하나 다 풀어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치입법권의 조례 아시겠지만 지방의회가 제정하게 되고요.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내에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 제정을 합니다. 법률에 위임이 있을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과태료 규정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주게 되는 것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넘어가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통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제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광역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같이 결합해서 자치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였죠. 자, 그리고 계층제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중층제 쓰죠. 근데 예외적인 단층제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자치계층에는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있죠. 그 다음 도 있고요. 광역시도 있고요. 특별자치시도 있고요. 특별자치도도 있습니다. 한번 다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빈칸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우긴 외우는데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까지 써놨고요. 그 다음 기초에는 시, 분, 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구가 우리가 얘기하는 입법부, 의회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결기구가 되고요.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 특히 조례에 관한 권한이 이 의결권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중요한 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가징수. 요거는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해야 한다는 거 있었고요. 청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네요. 기관 구성 방식은 영국의 의회형과 같은 마치 의원 내각제처럼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을 그대로 구성하는 경 기관 통합형이라고 얘기했고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 기관 대립형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6-8번 지방정부의 기능 배분 방식. 개별법을 하나하나 지정해서 권한을 주게 되면 이걸 개별수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한 번에 다 주고 간섭을 할 수 있으면 포괄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권하는 방식은 아시겠지만 포괄적으로 수권을 하되 예시주의. 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기능 배분의 몇 가지 원칙들도 있었는데요. 불경합의 원칙이나 현지성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 포괄성의 원칙 등 다양한 원칙들이 존재한다. 요거 봐주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마지막 사무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사무를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 단체 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위임된 사무, 기관이임 사무 이렇게 셋을 구분해서 정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치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를 합니다. 단체 위임도 지방의회가 관여를 하죠. 하지만 기관 위임은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사무이다. 돈도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면 단체 위임이나 기관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과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100% 부담하거나 그래서 사무의 종류에 따라 돈을 주는 형태, 국고 보조금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여기 감독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생긴다. 제가 이런 얘기 쭉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각각 사무의 예시를 외우시는 것보다 특성을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네, 저희 8주차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자, 구주차는 수요비 금요일 한 번밖에 없어서요. 이걸로 짧게 내용 정리해서 이 굿모닝 행정학도 우리 다음 주에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내서 이 기출 과정 완전히 함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진짜 여러분 거예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